여건 속에서도 민생 경제를 살리는 데 총력을 다해왔습니다. 전 정부가 푹 빠졌던 재정 만능주의를 단호하게 배격하고 건전 재정 기조로 확실하게 전환했습니다. 총 23조 원의 지출 구조 조정을 단행했습니다. 진정한 약자 복지의 실현, 국방, 법치 등 국가의 본질 기능 강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성장 동력 확보라는 3대 핵심 분야에 제일 중요한 게 이념입니다. 철진한 이념이 아니라 나라를 제대로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철학이 바로 이념입니다. 야당의 입법 복주와 말목 잡기에 맞설 수단은 오직 국민의 지지밖에 없다는 우리의 현실을 자각하고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가 원팀이 되어 한마음 한뜻으로 움직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국정이 앞설 정도로 심각한 그런 국정의 난맥을 단일 보여주고 국민들께 희망을 드리는 그런 메시지를 우리가 만들어내기를 간절히 기원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영상 보고 오셨습니다. 격주로 나오는 두 분이 오늘도 나왔습니다. 어제와 오늘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1박 2일로 각각 연수를 했고 여당 연찬회의에 참석한 대통령이 비교적 강도 높게 발언을 한 바 있기 때문에 여러 논평이 오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그리고 김수민 시사평론가 오늘도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근데 어제로 가기 전에 오늘 얘기 먼저 하죠. 예, 최근 것부터 좀 먼저 다뤄본다면 오늘 예산안이 이제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됐는데 앞서 저희가 영상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을 소개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방만한 재정 운영으로 지난 정부 때 국가 채무가 크게 늘었다.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를 했고 이른바 긴축 재정 기조가 이번에도 읽힙니다. 확장이냐 긴축이냐 이건 어제 오늘 논쟁은 아니고요. 또 때에 따라서 어떤 것이 필요할지는 상황에 따라서 또 달라지는 것이긴 한데 두 분은 좀 오늘 예산안 어떻게 보셨는지 좀 궁금하긴 하고요. 그러니까 전년 대비 그 예산안 증가율이 2.8%면은 굉장히 이제 증가율이 낮은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특히 사회복지 예산 같은 경우에 의무 지출이 계속 늘고 있고 이 의무 지출은 정부가 전체 예산을 어떤 기조로 편성하냐와 관계없이 계속 늘어나는 그 지출입니다. 물가나 또 고령화 추세나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 정도 증가폭을 가지고 의무 지출 증가폭을 맞추기도 사실은 빠듯한 그런 예산 편성이라고 보고요. 그런 면에서 이제 긴축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근데 또 세입 세출의 구성을 보면 세출 대비 세입 예산이 더 적게 잡혔어요. 예. 이런 걸 두고 적자 재정이라 그러거든요. 근데 적자 재정을 두고 긴축이라고 하는 건 좀 어색하기도 합니다. 그런 면에서 비추어 봤을 때 긴축이냐 내지는 확장이냐 이런 어떤 재정의 이념적 요소를 가지고 이게 왈가왈부할 사안은 아닌 것 같고 지금 우리 경제 상황이나 또 국민적 수요에 비추어 봤을 때 이제 최적의 정책 선택이 뭐냐 이걸 좀 들여다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걱정되는 점은 이런 겁니다. 코로나19 이후에 이제 경기가 회복 국면에 있다고 하지만 우리 상황은 좀 그렇지 못하거든요. 지금 경제 성장률이 거의 1%대로 떨어질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 예. 25년 동안 단 한 번도 일본에 비해서 성장률이 우리가 뒤처진 적이 없었는데 일본에 비해서 경제 성장률이 뒤처질 거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재정을 축소하게 되면 가뜩이나 이제 경기 회복이 더뎌질 수가 있고요. 특히 이제 경기가 이렇게 어려우면 이른바 이제 우리 사회 취약계층들의 복지나 또 취약계층들의 돌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려워지는데 이제 그런 예산이 엷어졌을 때 그게 미칠 수 있는 여러 가지 부정적 영향 이런 거를 동시에 고려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어디선가는 이제 돈을 줄여서 그런 그 분야의 돌봄이나 그런 분야의 복지가 헐거워지지 않도록 뭔가 이게 이제 하겠다는 입장인 것 정책 같아요. 조합을 예. 취하긴 했을 텐데 그럼 줄인 분야에 있어서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까? 이게 이제 또 한편으로는 약간 두더지 게임처럼 발생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줄였다. 그래서 국가 채무 증가 속도를 줄였다. 너무 이런 줄이는 데에만 만족할 문제는 아닌 것 같다. 그게 어떤 효과를 가져올지 그 정책 효과까지 보면서 선택을 할 문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김수인 평론가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일단 재정이 작년에 대비해서 줄어들었는데 이것은 이제 한국의 근래 국가 재정의 추이에 비춰봤을 때 굉장히 이례적인 현상이다. 계속해서 수준의 문제였지 확장이 되는 것은 흐름이었던 거거든요. 여기서 좀 반동을 준 것에 대한 우려 이런 것들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돈이 그만큼 이제 덜 풀린다라고 하는 그런 예. 측면인데 물론 일면적으로 이제 인플레이션 우려 때문에 그런 확장 재정에 어느 정도 제동이 걸렸던 것은 맞다고 볼 수는 있겠지만 예. 하지만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 사실 세계적으로 한국 같은 경우는 돈을 더 풀어라라고 하는 그런 요구가 국제사회에서도 있었습니다. 이게 뭐 세계사회 포럼 같은 진보 세력의 단체에서 있었던 게 아니라 IMF에서 콕 찍어가지고 한국이나 독일 몇몇 국가를 찍어서 돈 더 풀어야 된다라고. 그러니까 정부 부채가 비교적 괜찮은 편이다 이런 뭐 거죠. 부채도 예. 부채 건의와 꼭 뭐 부채 아니더라도 이제 예. 재정을 확충할 수 있는 방법도 있으니까요. 근데 어쨌든 간에 조금 더 풀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었고 그리고 여전히 한국은 이제 공공의 지출이라든지 또 사회복지 비중 이런 것들이 OECD 평균에 비해서는 좀 낮은 편에 해당하는 뭐 아직까지 이제 중복지 국가로 아직 나아가고 있지 못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좀 재정이 축소된 거에 대한 우려 이런 것들은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윤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지출 구조 조정을 했다는 것을 상당히 강조를 했어요. 이 부분은 예. 지난 대선 때 후보 시절부터 계속 강조를 했던 부분인데 지출 구조 조정 액수가 23조 원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올해 내년도 예산이 656조 9천억 원인데 대략 3% 정도 조정을 한 거거든요. 예. 그동안 말씀하신 것만 보면 한 30%는 조정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윤 대통령도 좀 돌아보셔야 될 것이 본인들이 최근에도 계속해서 논란이 되고 있지만 엄청나게 전 정부나 야당하고 큰 이념과 정책의 차이가 있다라고 선전을 하고 계시지만 막상 결과는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하는 거. 예산상에서는. 네, 그런 부분들 좀 겸허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의 논평을 들었고 여기에 대해서 또 반론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은 제가 좀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연찬회, 국민의힘 연찬회 장소로 가보죠. 여기서 윤석열 대통령이 여러 발언을 했는데 그 가운데 일부만 저희가 좀 가져와 봤습니다. 보고 오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대선 때 힘을 합쳐서 그야말로 국정 운영권을 가져오지 않았더라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됐겠나 하는 정말 아찔한 생각이 많이 듭니다. 어느 방향으로 우리가 갈 것인지를 우리가 명확하게 방향 설정을 하고 우리 현재 좌표가 어딘지를 분명히 인식을 해야 우리가 제대로 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 국회에서 여소야대에다가 언론도 지금 뭐 전부 야당 지지 세력들이 잡고 있어서 그래서 24시간 우리 정부 욕만 합니다. 예, 저희가 일부만 가져와 봤고 더 있었습니다. 제가 잠깐만 읽어드리면 제일 중요한 게 이념이다 이런 말도 했고요. 우리는 앞으로 가려고 하는데 뒤로 가겠다고 하면 협치를 못한다 이런 발언도 있었고 또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해서는 1 더하기 2를 100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과는 싸울 수밖에 없다. 아마도 뭐 비과학적인 주장이다 이런 말을 하고 싶어 했던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 예, 어제 발언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어느 부분을 좀 주목하셨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이념이고 이념 없는 실용 없다 이 얘기겠죠. 그러니까 정당의 연찬회에 가서 하신 말씀이긴 하지만 대통령의 말씀치고는 굉장히 거칠고 어떻게 보면 좀 대결 일변도의 이제 그런 성격을 띠고 있어서 좀 우려스럽죠. 그러니까 지난 정부에 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수 있는데 지금 이제 새 정부를 시작한 지 1년 반 정도 지났거든요. 그러면 여전히 이제 지난 정부 탓을 할 문제는 아니고 현 정부의 성과와 동시에 한계 이런 걸 좀 직시하면서 미래를 말씀하셔야 되는데 여전히 대통령의 인식이 너무 이제 과거에 머물러 있고 남 탓에서 머물러 있는 게 아니냐. 그래서 국회 탓도 하고 언론 탓도 하고
그리고 총선을 이제 8개월 앞두고 여당이 외연을 확장하기 위해서 조금은 더 실용적인 정책 선택, 예. 조금은 더 실용적인 국정 운영 기조 이렇게 움직여야 될 때 오히려 대통령은 거꾸로 말씀하셨어요. 지금 중요한 거는 정체성이고 이념이다. 그러니까 최근에 정부 영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 이를테면 육사 그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를 비롯해서 이런 일들이 결국에는 이제 대통령의 저런 생각, 대통령의 결정이 주요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구나. 이런 걸 어제 말씀에서 느낄 수 있었고요. 그리고 이례적인 거는 역대 대통령들께서 여당의 저런 의원 연찬에 잘 안 가십니다. 이게 이제 당정 분리를 의식해서 예. 정당의 자율성을 좀 인정하는 차원에서 안 가는 측면도 있고 또 정부를 운영하는 대통령의 위치는 정당 소속이라 하더라도 조금은 좀 초당적인 위치에 서야 되는 측면도 있거든요. 윤 대통령은 2년 연속 참석하셔서 야당을 좀 공존하기 어려운, 이를테면 극복해야 될, 척결해야 될 이런 세력으로 이렇게 치부하는 듯한 말씀을 하셔서 앞으로도 지금까지 그랬지만 국정 운영에 있어서 뭐 여야 간의 협치나 국민 통합이나 이런 걸 좀 기대하기는 어렵겠구나. 그런 면에서 저는 제가 오히려 아찔한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예, 아찔하다는 표현까지 쓰셨는데, 근데 한편으로는 대통령의 생각, 현 상황에 대한 인식이 좀 더 구체적으로 드러난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찬반을 떠나서. 네, 예측 가능성이 생긴 거죠. 예. 네. 김수민 평론가는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뭐 일례로 보면 후쿠시마 오염수 반대 여론에 대해서 특히 그것을 좀 적극적으로 추동하고 있는 야당 쪽에 대해서 1+1은 100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다라고 표현을 하셨거든요. 네. 근데 저는 이게 국민 심리에서는 좀 동떨어져 있는 진단이 아닌가 싶은 게 국민들은 1+1이 100이다라고 믿는 것이 아니라 이 공식으로 치면은 X 더하기 Y는 Z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미지수가 아니냐. 이와 같은 오염수 방류와 같은 상황 자체가 미지의 영역이기 때문에 예. 불안해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것을 가지고 이제 사실 오히려 이런 부분들을 사회심리학적으로 좀 꿰뚫어 볼 수 있는 것이 대통령의 역량이어야 할 텐데 좀 단순하게 재단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좀 그런 우려도 한편으로 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이념이다라고 했던 것은 상당히 이제 그 국민의힘 계열 정당에서 나온 지도자들이나 대통령으로서도 이례적인 언급이었거든요. 왜냐하면 늘 외연 확장이라든지 또 본인이 좁은 이념에 갇히지 않기 위해서 중도, 실용 이런 언사들을 역대 국민의힘 계열 대통령들도 많이 써왔던 그런 언사입니다. 근데 그 역사 자체를 좀 이제 종식시키려는 것이 아니냐라는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고 지난 대선 때 결과를 놓고 외신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이제 매버릭이라고 표현하는 보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독특한 존재다. 일면적으로 보면 지난 이력도 보면 뭐 역대 정권을 교체되는 동안에도 내리 수사를 해왔고 국민의힘의 전통적인 당원 출신은 아니고 이런 부분들을 외신에서 주목을 했을 텐데 사실 근데 그렇게 본다면 어쩌면 처음에 국민들 상당수도 원했던 것이 옛날 국민의힘과는 좀 다른 정치를 해라라고 하는 취지였을 것이고 또 그 내용은 주로 과거 대통령들이 중도 실용 얘기를 했지만 정작 못 지켰다. 윤 예. 대통령은 지켜라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윤 대통령을 당선시킨 힘에 포함이 됐을 거거든요. 예. 근데 주목할 만한 점은 오히려 그 거꾸로가 되었다. 이제 명목상으로 중도 실용이라든지 포용 이런 것들, 협치 이런 것들을 얘기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더 이제 좀 배타적이고 대결적인 국면으로 가는 그런 신호탄이 되지 않았는가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 언론 각종 시사 프로에서 그 윤석열 대통령이 원래부터 이렇게 좀 이념지향적인 캐릭터였나, 그런데 그걸 잘 사람들이 몰랐었던가, 잘 간파하지 못했었던가, 그런 뭐 의문을 좀 제기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대통령의 저런 좀 강한 말씀이 예. 내년 총선을 앞둔 전략적 선택 아니냐 이런 관측이 있어요. 그런 관측도 나오고요. 근데 전략적 선택으로 보기에는 오히려 효과가 기대했던 것과는 다르게 나타난다. 저렇게 되면 오히려 그 지금 이 정부 여당의 지평을 좁히고 예. 조금이라도 내 편을 더 만들어야 되는데 오히려 내 편을 덜어내고 차별성을 부각시키는 방식이어서 저게 전략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전략이 아니라면 신념인데 그런 신념은 갑자기 형성되는 게 아니죠. 오랫동안 내면화돼 있던, 내지는 오랫동안 그걸 발전시켜 왔던 그런 것이 최고 통치자가 돼가지고 겉으로 표출이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윤 대통령을 잘 몰랐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윤 대통령이 지금 저렇게 이제 이념을 강조하면서 겉으로 표현하고 있는 이른바 이제 역사 전쟁 같은 경우에 뿌리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그게 이제 이명박 정부 시절에 이른바 뉴라이트라고 하는 그런 이념 운동이 우리 사회에 형성이 돼서 예. 그게 이제 국정 중심 세력으로까지 이렇게 들어갔던 적이 있는데 그런 뉴라이트의 역사관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일종의 이제 역사 수정주의죠. 우리 헌법이 명시하고 있는 3.1운동과 그다음에 임시정부 이 뿌리를 별로 인정하지 않고 이른바 우리 항일의 역사를 축소하고 오히려 이제 식민지 근대화론 같은 이런 역사 수정주의적인 입장을 부각시키는 저는 이번에 육사 교정에 있는 독립운동가들의 철거 문제를 무슨 공산주의자 경력을 갖고 있는 홍범도 장군의 흉상을 우리 그 국군의 정체성과 맞지 않아 철거하려는 것보다 뭐 그런 면도 있지만 예. 그보다는 이제 문재인 정부의 흔적 지우기가 하나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항일의 흔적 지우기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국군의 뿌리는 그 항일 독립운동이나 광복군에 있는 게 아니라 비록 간도 특설대, 만주군 간도 특설대 출신이지만 뚜렷한 반공인 그런 백선엽 장군 같은 사람한테 있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싶은 이념적 욕망이 이번에 저 육사 흉상 철거 논란에 투영돼 있고 물론 백선엽 동상은 세우지 않기로. 예, 그렇게 네, 뭐 근데 이제 논란이 그 했습니다. 과정에서 예. 나왔고 그런 의도가 네. 있는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이게 한때 조금 이렇게 주춤하면서 잦아들었던 그런 뉴라이트 계열의 역사 수정주의가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인물을 등에 업고 다시 한번 우리 국정의 전면에 등장하고 있는 게 아닌가 전면화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 총선 얘기를 하셔서 네. 국민의힘 의원들이 어제 연찬회 자리에서는 당연히 이제 대통령에게 호응하는 그런 제스처와 언행들을 많이 보여줬는데 속내가 그렇게 단순하지만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드는 게 네. 한편으로는 오늘 윤상현 의원이 연찬회가 끝난 뒤 기자들 앞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재명 없는 민주당에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혁신위 구성을 당 지도부에 제안을 했다. 이렇게 윤상현 의원이 설명을 했습니다. 이건 좀 어떻게 좀 해석을 하십니까, 맥락을? 윤상현 의원이 이재명 없는 민주당에 대비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윤 대통령은 이재명 대표를 지켜주고 싶었던 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한편 듭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대결축을 강하게 세워버리면 이게 예. 작용 반작용 같은 것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도 이런 판국에 무슨 이재명 대표가 스스로 내려간다는 말이냐, 내지는 체포동의안을 왜 가결시켜야 되냐, 내지는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또 번져나가게 되는 일종의 그런 구조가 서 있는 것이죠. 예. 그것을 더 부추기고 있는 것이 어쩌면 윤 대통령의 발언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한편으로는 드는 것이고요. 그리고 어제 연찬회 참석에 대해서 저는 이제 대통령이 여당 연찬회에 참석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대통령이 명백하게 여당의 일원이고 또 여당의 실질적인 지도자입니다. 예. 그리고 우리 이제 한국 헌정사가 걸어온 길만 보더라도 노무현 대통령의 경우도 처음에는 당정 분리를 얘기했지만 임기 막판에는 당정 분리 잘못됐다라는 선언을 해요. 그 다음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는 대통령이 임기 말기에 탈당하는 전례를 끊어냅니다. 예. 이런 식으로 이제 오히려 솔직하게 대통령도 여당의 일원이다라고 하는 걸 드러내는 쪽으로 왔고 그걸 감추고 좀 초당적으로 억지로 연기하는 것보다는 솔직하게 드러내는 것이 더 맞다는 측면에서 저는 오히려 대통령이 다음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연찬에 참석하는 거 오히려 독려할 만하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거기서 생산적인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고 또 대통령은 보통의 당파적인 어떤 구성원에 비해서 조금 더 넓은 시야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그런 부분들을 좀 같이 교류하면서 나누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오히려 이제 국민의힘의 열성 당원이 갑자기 참석을 해서 뭔가 외치는 듯한 그런 모양새가 연출된 거 이런 것들은 이제 특히 수도권 지역 의원이라든지 이렇게 승패를 장담할 수 없는 지역 의원들 입장에서는 이것이 이제 플러스보다는 마이너스가 더 클 텐데 이런 우려들이 충분히 생길 것으로 그렇게 또 보이는 거고 근데 안타까운 부분은 이제 국민의힘에서 내부에서 여기에 대한 이견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제시되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측면 이런 것들이 이제 국민의힘이 거대 정당으로서 갖춰야 되는 어떤 그 포괄성 이런 것들이 좀 저해되고 있다 이런 것도 한편으로 또 짚지 않을 수 없겠습니다. 예, 지금 이 얘기가 나온 김에 제가 좀 민주당 얘기하고 이 얘기를 좀 해볼까 했는데 민주당 얘기하기 전에 이 얘기 먼저 해보죠. 이른바 수도권 위기론. 예, 이거에 대해서 제3자적 시각에서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생각을 듣고 싶은데 그래픽을 좀 준비해 주시겠습니까? 예, 제작진이 마련한 그래픽이 있는데 수도권 위기론과 관련해서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이나 대통령실에서 관련자들이 얘기를 하는 게 있습니다. 예, 좀 저희가 정리를 좀 했는데요. 안철수 의원은 지금 여당이 우리 국민의힘이 인재 모으기가 부족하다. 그러니까 그 내년 총선에 출마할 사람 모으기가 부족하다.
수도권 승리 돌파구는 인재 영입인데 지금 걱정스럽다라는 취지로 얘기했고 방금 전 말씀드린 윤상현 의원도 저런 입장이고요. 이준석 전 대표도 라디오 인터뷰를 들어보니까 저런 비슷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이 자리에 제가 성일종 의원과 인터뷰를 했는데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지금 쏟아져 오고 있다. 예, 밀려들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오히려 인재가 부족하다는 말은 현실을 전혀 모르는 얘기다. 이렇게 어제 성일종 의원은 얘기를 했고요.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수도권 위기로는 언론이 지어낸 얘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성일종 의원과 결을 같이 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제가 궁금한 건 두 분께 먼저 첫째로는 그 수도권 위기론이 두 당 중에 어느 당에 더 맞는 얘기냐 이것도 좀 궁금하고요. 예, 민주당도 위기라고 하니까요. 예, 어느 당이 맞는지 그것도 좀 궁금하고 또 하나는 저렇게 국민의힘 내부에서 저걸 둘러싸고 저렇게 의견이 좀 엇갈린단 말이죠. 이 부분은 좀 어떤 말이 맞는 걸로 보이는지 예, 어떻게 보십니까? 제3자 시각에서. 뭐 양당 다 일정하게 위기가 있죠.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은 워낙 지난 선거에 대승을 해서 이걸 이제 지켜야 되는 입장인데 지난 선거와 같은 성과를 내기는 어려워요. 객관적으로. 그런 면에서 보면 민주당도 이제 의석을 많이 잃을 가능성이 있어서 이건 일종의 위기죠. 근데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워낙 쪼그러들어 있다 보니까 이게 이제 인재풀도 굉장히 취약해져 있고 지금 원외위원장들이 수도권 선거에 도전하려고 하는데 이분들도 자신감도 많이 떨어져 있고 게다가 저 수도권 위기론의 핵심은 예. 지금 당 지도부나 선거 전략을 주도해야 될 분들이 수도권 선거를 모른다. 이 지적인 것 같아요. 다 영남 중심이다. 그렇죠. 다 TK나 PK, 뭐 강원도, 그러니까 이제 이른바 텃밭 보수 정당에 여기 출신이다 보니까는 수도권 선거를 치러보지도 않았고 수도권에서 어떤 전략으로 선거를 준비해야 승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제 감이 없다. 이 지적을 뭐 윤상현 의원도 그렇고 말하지 않지만 수도권의 많은 원외 출마 준비자들이 하고 있고 성일종 그 의원 말씀은 제가 보기에는 뭐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 인재들이 몰려오고 있으면 그게 가시화돼야 되는데 몰려오고 있다는 인재들이 실제는 하나도 지금 보이지 않거든요. 이 얘기는 제가 하는 게 아니고 국민의힘 내부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예. 어떤 인재들이 몰려들고 있는지 참 궁금해요. 현실에 대한 인식이 좀 다른 것 같긴 합니다. 다른 게 아니고 좀 부정하고 싶은 게 아닌가 싶은데요. 예, 박 전 의원 개인 의견이라는 걸 전제를 하고 네. 예. 연찬에 나온 얘기 일단 국민의힘 쪽부터 먼저 보면 국민의힘의 위기론의 핵심이 인재 영입 부진론에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좀 전혀 다르게 생각을 합니다. 그게 핵심이 아니다. 예, 지금이나 앞으로 올 인재 영입이 문제가 아니고 이미 일어난 인재 영입, 그러니까 이미 국민의힘에 영입된 윤석열 대통령 이 총선을 좌우하는 거거든요. 국민의힘 후보가 누구냐보다는 윤 대통령이 어떻게 하느냐가 더 중요하게 좌우를 한다. 예. 그런 의미에서는 안철수 의원이나 윤상현 의원도 이 좀 관역을 비껴서 때린 것이 아니냐. 사실 대통령을 직격할 수는 없기 때문에 예. 그 부분을 좀 간접적인 부분부터 먼저 얘기를 한다라는 느낌을 좀 지울 수가 없는 것 핵심은 같습니다. 대통령이다. 그렇습니다. 대통령이 어떻게 예. 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는 것이고 그리고 저는 이제 수도권 위기가 어느 당이 더 심각한 거냐 했을 때 그것은 정말 재기 어렵다. 거의 뭐 저울추에 올려놔도 5대5로 나올 거라고 보는데요. 근데 저는 구조적으로 국민의힘한테 좀 더 불리한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경기도 같은 경우에 특히 서울 지역에서 40대, 50대가 뭐 집값이라든지 이런 이유로 경기도로 이주하는 흐름들이 많이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구조적으로 과거에는 뭐 예를 들어서 김대중 대통령 총재 시절에는 서울이 민주당 쪽이 유리하고 여당 보수 여당 쪽이 이제 경기도 쪽이 더 유리했는데 지금 좀 많이 바뀌었어요. 경기도가 구조적인 우위가 있는 거고 그게 지난 지방선거 때 민주당 지지층이나 민주당을 찍을 수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기권한 상황에서도 김동연 지사가 이기는 결과로 나타나기도 했었거든요. 예. 그런 의미에서 특히 국민의힘의 경기도 지역 의원들이나 당협위원장들은 심각한 위기의식을 느낄만 하다. 그 구조가 바뀔 기미가 그렇게 보이지 않으니까요. 그럼 거꾸로 그럼 서울은 좀 더 보수화돼서 국민의힘한테 유리해졌느냐? 일면 그렇기도 하고 지난 대선 때도 윤 대통령이 서울에서 이겼습니다만 근데 그때의 승리는 2030 세대에서 역대 다른 후보에 비해서 많은 지지를 보내줬기 때문에 그랬죠. 승리를 한 것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윤 대통령 지지율을 살펴보면 2030 쪽이 크게 좀 딸리는 편입니다. 예,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서울도 안심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됐다는 측면에서 국민의 위기로는 설득력을 갖는 거고요. 근데 2030 세대 여론을 살펴보면 민주당에 대해서도 불신이 상당히 많은. 예, 무당파가 많죠. 그렇습니다. 예. 30대에도 그렇고 그리고 지난 대선 때도 가만히 살펴보면 40대에서도 투표율이 좀
떨어지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 범민주당이라고 할 수 있는 지지층에서도 이제 지지가 모이지 않는다. 도덕성 논란이라든지 사법 리스크 이런 이제 민주당이 과거에 겪어보지 않았던 새로운 국면이 왔기 때문에 그래서 민주당 입장에서 낙관할 수 없는 그래서 종합하면은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구조적인 위기가 있고 예. 민주당 입장에서는 국면적인 위기가 있다.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민주당 얘기로 좀 넘어가서 이재명 대표 취임 1주년이 엊그저께 있었고요. 오늘 이재명 대표 발언이 있었는데 잠깐 준비했습니다. 보고 올까요? 정부 여당의 국정은 그야말로 방향타가 고장난 난파선처럼 표류 중입니다. 민생, 경제, 외교, 안보, 국민 안전 이 모든 부분에서 나라가 퇴보하고 있고 국민의 삶이 바로 앞에 등불 같습니다. 국민들의 삶을 책임지고 국가의 내일을 걱정하는 그리고 개척해 나가는 유능한 민주당, 강한 민주당을 함께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연수 끝나고 이재명 대표가 오늘 했던 발언 보고 오셨습니다. 이번 워크숍에서도 비명계 30 의원이 심청이처럼 몸을 던져라 이렇게 압박성 발언을 했고 물론 여기에 반대하는 입장도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 최근 그 대전 방송 인터뷰를 보면은 당분간은 거취 표명 이런 거는 일축하는 분위기인 것 같고요. 어떻게 좀 예상하십니까? 일단 아직 검찰이 체포영장을 국회로 보낸 것도 아니고 구속영장을 때문에 일단 지금 거취를 논의하면 자칫 이제 당내 이 논의가 흐트러지거나 이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로서는 당장 내일 그만두더라도 오늘까지는 직을 지키고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거취와 관련된 가장 큰 변수는 결국 9월 달에 이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느냐. 그게 국회에서 이제 표결을 하게 될 텐데 어떻게 가결이 될 거냐, 부결이 될 거냐. 그에 따라서 영장실질심사가 열리게 되면 영장실질심사 결과가 어떻게 될 거냐. 여기에 달려 있다고 보는데요. 저는 구속되지 않는 한 거취의 변동은 없을 거다.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총선까지. 네. 이제 구속이 된다는 거는 체포영장이 국회에서 통과가 되고 실질심사 나가서 그 영장이 이제 이제 받아들여져서 구속이 되는 건데 그 경우에는 대표직을 더 수행하기가 어렵죠. 현실적으로 그렇죠. 근데 이제 체포영장이 부결되거나 혹은 영장실질심사에서 영장이 기각되거나 그러면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이 크게 흔들릴 우려는 없을 것 같아요. 물론 체포동의안이 부결됐을 때 이게 방탄에 갇히게 된다. 방탄 프레임에 그 당내에 여러 가지 설왕설래가 있고 비대위 구성해야 된다. 등등의 그 이견이 나오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포동의안이 부결됐다는 거는 그 위험을 감수하고 방탄 프레임에 갇힌다는 위험을 감수하고 민주당 의원들이 선택을 하는 거거든요. 때문에 민주당 이재명 대표 체제는 당분간 갈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관건은 구속되느냐 안 되느냐에 달려 있다. 구속이 되면은 본인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건 아니면 당내의 친명계가 무슨 생각을 하건 이른바 강경 지지층이 어떤 소망을 갖고 있건 대표직을 계속 유지한다는 건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그런 전망도 하더라고요. 구속이 안 된다는 걸 전제로요. 사실 중간에 구속이 되면 이거는 엄청난 어떤 변수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구속이 안 된다는 전제하에 이재명 대표 임기가 내년 8월 말까지인데 그 8개월 전이면은 올해 12월 말이거든요. 그걸 전후로 해서 그러니까 그 8개월 전보다 그 이전에 사퇴를 하면 전당대회를 치러야 되고요. 그 이후에 사퇴를 하면 전당대회를 안 치러도 된다 그러더라고요. 규정상.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거취 표명을 하는 것이 아마 연말 연초 그러니까 내년 그러니까 8개월 전 이후의 시점을 잡을 것이다. 총선을 더 임박해서 그렇게 할 것이다라는 전망들도 나오더라고요. 그게 이른바 물론 이게 다 전망인데요. 이건 사실상. 이른바 2016년도에 문재인 대통령이 총선 3개월 앞두고 당대표직에서 사실상 물러나면서 김종인 비대위 체제를 만들어서 총선을 이겼던 이 모델이거든요. 그 모델의 등장 가능성은 있지요. 근데 그 얘기는 공천의 영향은 일정하게 이재명 대표가 행사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도 전권을 김종인 비대위원장에게 줬지만 사실은 공천에 관해서 협의가 전혀 없었다고 얘기하기 어렵거든요. 다만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이 정도 범위에서 이런 수술은 내가 해야 되겠다. 그걸 이제 양해한 거죠. 문재인 당시 대통령께서. 그러니까 만약 그 민주당과 이재명 그 대표가 일종의 당내 타협을 통해서 전략적인 선택을 한다면 나올 가능성이 있는 그 선택이 지금 말씀하셨던 총선 직전에
일종의 이제 뭐 외부 비대위원장이든 어쨌든 총선을 치를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서 이재명 대표가 전략적으로 한 걸음 뒤로 물러나는 그런 그림은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예. 근데 이제 구속이 되면 이게 다 무산되고요. 물론 그렇습니다. 이건 예. 이제 구속이 안 되고 당이 뭔가 이견을 좁혀서 이 서로 간에 타협책을 만들었을 때 가능한 시나리오가 아닐까 싶습니다. 예, 전당대회를 안 치러야 당내 잡음도 이제 최소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시나리오가 있다라고 예상하시는 근데 이제 분들이 당시에 있는 것 문재인 같은데. 대통령도 그런 선택을 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게 예. 당이 분당이 돼 버렸습니다. 아, 그땐 그랬죠. 네. 예. 그러니까 더 이상 이 문재인 그 대표 체제로는 총선을 치르기 어렵다는 전략적 판단이 든 거예요. 그래서 예. 한 겁니다. 예. 어떻게 좀 네. 전망하시는지요? 저는 이제 뭐 쭉 세팅을 좀 해보자면 민주당이 어떻게 흘러갈 것이냐.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은 부결시키고 대신에 그 이후에 아까 말씀하셨던 연말 연초 시점쯤에 이재명 대표가 자진 사퇴할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봅니다. 예. 지금 이 대표가 그 여지를 주지 않는 것은 현재 말하는 것은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일이죠. 본인이 뭔가 따낸 것도 없는 상황이고 체포동의안에 대해서 어떤 결론도 안 난 상황이기 때문에 여지를 줄 수가 없는 것이고 그리고 최근에 친명계 일각에서는 이 대표가 구속이 된다고 해도 옥중에서 공천권 행사하고 당무를 볼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 사실 그와 같은 사태까지 가기를 바라진 않을 거예요. 그 말인즉슨 뭐냐면 어차피 구속돼도 당대표를 할 것이기 때문에 체포동의안을 가결시킬 생각일랑 하지 말라라고 하는 비명계에 대한 메시지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다면은 종합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양쪽 간의 타협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봤을 때는 체포동의안은 부결시키되 그다음에 이 대표가 내려가는 수순이 가장 유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는 거고 사실 이 대표나 민주당 입장에서 가장 최선의 경우는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아서 기각시키는 게 가장 최선인데 예. 근데 바로 옆길에 영장 발부라고 하는 최악의 길이 같이 나 있거든요. 예. 그렇다면 그 길을 아예 멀리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럼 체포동의안 부결이다. 그렇죠. 체포동의안 부결이 그런 의미에서는 유력할 수밖에 없을 거다라고 보는데 근데 그대로 부결은 부결대로 시켜놓고 이 대표가 끝까지 총선까지 가는 이것 또한 비명계에서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시나리오로 보일 것이고 이 대표도 그대로 둬서는 당이 유지가 안 될 거다라는 판단을 할 것이라고 보여요. 근데 지금 평론가님 말씀대로라면 9월 중에 만약에 구속영장이 네. 청구가 되면 모종의 비명과 친명 사이에 합의가 있어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켜야 되는 그런 것이고 어떻게 보면은 불가능하지만도 않은 게 기권이라는 선택도 있습니다. 체포동의안 표결 때는 다 빠져버리는, 그렇습니다. 퇴장해버리는. 뭐 퇴장이 아니더라도 기권표로 행사하면 사실 그것은 찬성이 아니기 때문에 반대표나 다름없는 그런 의사표시로 또 해석이 돼가지고 이제 표결에도 집계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 그럼 부결이 포함해서 된다 이거죠. 기권으로 그렇죠. 해도. 예, 그렇게 예. 해서 부결시키는 시나리오도 열려있지 않을까 싶고 이 대표의 관건은 본인이 물러나고 나서도 공천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행사할 거냐. 사실 여기도 뭐 어느 정도의 공식은 있어요. 예를 들면 비대위원이 10명이다. 그러면 서너 명은 외부, 서너 명은 친명, 두세 명은 비명 뭐 이런 식으로 구상을 다 해놓을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예. 물론 그렇게 한다고 해서 총선이 제대로 돌파되는가는 또 다른 문제긴 하겠지만 예. 당내에서 타협점이 그 정도로 형성될 가능성은 충분히 열려있다 이렇게 판단을 해봅니다. 검찰이 영장 청구를 9월에 한다면 지금 김수미 평론가님의 그런 시나리오 예상대로라면 친명과 비명 사이의 어떤 소통, 합의 이런 것들이 9월 중에는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시고 그렇게 네, 봐야 그렇다고 되는 봐야 거죠. 되죠. 예, 그런데 문제는 국민적 관점에서 봤을 때는 시간이 거의 다 되긴 했습니다만 이재명 대표가 불체포 특권 내려놓겠다고 이미 밝힌 상황이라서 체포동의안 부결이라는 이 시나리오, 이 선택지를 선택하는 게 민주당 입장에서 상당히 부담스러운 것 같은데. 부담스럽죠. 예, 이제 그러니까요. 한 입으로 두 말 하는 거고 또다시 이제 방탄 프레임에 민주당이 갇히게 될 거고 이게 상대가 있는 게임인데 여당은 그걸 아주 정치 공세의 소재로 적극적으로 활용을 할 거여서 민주당의 총선 전략에 여러 가지 부담이 되는 게 사실인데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선택을 할 것인가? 그러니까 비명, 친명이 타협을 해서 체포동의안은 부결시키되 이재명 대표가 일정 시점에 물러나는. 근데 저는 그게 신뢰가 있어야 그런 타협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보는데 지금 양쪽의 신뢰는 완전히 바닥이거든요. 어렵다. 서로 못 믿는 거죠. 서로 못 믿는 상황에서 그런 타협이 좀처럼 만들어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고 또 한편으로 이제 당내 비명계에서는 아니 대국민 약속을 하고 우리가 혁신안으로 수용까지 했는데 이제 와가지고 딴 말하면 되겠냐. 일단 뭐 위험을 감수하고라도 영장실질심사에 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예. 때문에 지금 이제 김수민 평론가가 얘기했던 그게 어떻게 보면은 당내에서 찾을 수 있는 최대한의 접점인데 그런 접점 찾기가 가능할 만큼의 신뢰 혹은 지금 이제 말씀하셨듯이 국민들이 지켜보는 이 상황이 주는 정치적 부담감 이런 거를 과연 민주당이 이겨낼 수 있을지 그런 면에서 저는 체포동의안이 가결될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굉장히 높다. 지난번에 2월 달에 왔을 때
가부가 139대 138이고 나머지 이제 기권 뭐 이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어느 쪽도 과반이 안 돼서 부결이 된 거였는데 민주당 의원들 31명이 커밍아웃을 했습니다. 불체포 특권 내려놓겠다. 예. 근데 이분들은 가결 표결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높다 이렇게 봐야 돼요. 예. 그렇게 보면 내년 총선에 그 총선을 치를 수 있는 이제 그런 여론 환경을 의식한 수도권에 말하지 않는 다수의 의원들의 표심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렇기 때문에 가결 가능성도 저는 상당히 있다고 보고 그걸 막기 위해서 당 지도부와 이재명 대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그 카드 중에 하나가 구체적으로 시점을 특정해 가지고 이때 내가 물러나겠다. 이걸 이제 당내에서 이른바 이제 비명들과 타협책으로 제시할 가능성이 있죠. 그런데 그 짧게요. 네. 그런 시나리오가 펼쳐지든 안 펼쳐지든 간에 국민 입장에서만 보면 이재명 대표가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겠다라는 선언은 영장 실질 심사를 받으러 가는 것 아닙니까? 네, 그것이 그러니까 뭐 원래 체포 동의안 표결이 뭐 어찌 되었건 뭐 합의가 비명과 친명 간에 네. 어찌 되었건 간에 영장 실질 심사 자리에 내가 가겠다. 이거 아닌가요? 예, 저는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할 경우 민주당은 분명히 타격을 받을 거다라고 예. 보는데, 근데 이제 그보다 더 타격을 받는 시나리오가 우려되기 때문에 그 용기를 내지 못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이고, 그 민주당 입장에서 핑계거리가 계속 생기고 있는 게 윤석열 대통령이 저런 식으로 나오니까 강경하게 나오니까. 우리는 그대로 강경하게 나가야 되고 장수를 바꿀 수 없다. 이런 논리로 또 지탱을 하지 않을까. 국민들 입장에서 이제 적대적 공생이 일어나는 것을 계속 지켜보는 그런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예, 박원석 전 의원, 김수민 시사평론가 오늘도 함께했습니다. 2주 뒤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